새벽 3시 50분. 이 건물에서 가장 조용한 시간은 늘 내 몫이었다. 로비 안내 데스크 위 전화기가 갑자기 울렸다. 화면에는 낯선 글자가 떴다. 벌린 브랜치 법무팀. 경비가 왜 법무 전화를 받아? 난 중얼거리며 수화기를 들었다. 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숨도 쉬지 않고 말이 쏟아졌다. 독일어였다. 아주 빠른 독일어. 그런데 내가 그 말을 알아들었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내 입이 내가 모르는 문장을 정확히 꺼냈다. 제14조 2항 지금 문구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부속합의서로 빠져야 합니다. 서명 전 수정하세요. 순간 로비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내 손가락이 떨렸다. 내가 방금 뭐라고 했지? 수화기 너머 상대방은 잠시 멈칫했다가 다시 물었다. 독일어로. 그리고 나는 또다시 대답했다. 자연스럽게. 마치 20년을 독일 법정에서 일한 변호사처럼. 네, 맞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계약서 초안을 다시 보내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수화기를 든 채로 얼어붙었다. 손이 떨렸다. 아니, 온몸이 떨렸다. 나는 독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박정희다. 59세. 서울 외곽 오피스텔에서 혼자 산다. 학력은 잘 모르겠다. 30년 전 보호시설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내 이름도 가족도 어디서 왔는지도. 그저 사회복지사가 불러준 이름 박정희로 30해를 살았다. 경비원, 청소원, 공사장 잡부, 식당 설거지, 손 쓸 곳이면 어디든 일했다. 독일어? 나는 영어도 못한다. 그런데 방금 내 입에서 나온 그 문장들은 뭐였지? 나는 천천히 경비 데스크 의자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뭔가가 돌아오는 느낌이었다.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누군가가 내 안에서 깨어난 것 같은 그때였다. CCTV 모니터 앞 회장 전용 집무실. 78세 한도윤 회장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그는 화면을 응시하며 천천히 안경을 벗었다. 그리고 마른 입술을 떨며 속삭였다. 그 호흡 문장 끝을 끊는 버릇 요한이 내 아들이 쓰던. 회장의 눈가가 젖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늙은 남자의 눈물이 조용히 흘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사진 한 장. 젊은 날의 자신과 그 옆에 선 어린 아들. 아들의 나이는 겨우 8살쯤. 사진 뒤에 적힌 글씨. 요한 도윤. 1973년 베를린. 회장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목이 메었다. 30년을 찾았는데.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비서를 불렀다. 지금 당장 극비조사팀을 꾸려. 경비원 박정희 그 사람의 모든 기록을 찾아. 출생, 보호시설, 의료기록 전부. 비서는 놀란 듯 물었다. 회장님, 경비원이요? 무슨 일이?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머리카락 한 올 확보해. DNA 검사를 해야 해. 회장님, 빨리.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수화기를 내려놓고 거울 같은 로비 바닥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 짧게 자른 흰머리, 낡은 경비복. 나는 대체 누구지? 새벽 4시. 나는 순찰 일지를 펼쳤다. 늘 하던 일이다. 펜을 들고 날짜를 적고 순찰 구역을 체크하고.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펜을 든 순간 내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제조, 야간 순찰 시 비상구 점검 의무. 나는 멈췄다. 뭐야, 이거. 경비 일지에는 그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 그냥 사시, 비동 순찰 완료 이런 식이면 된다. 그런데 내 손은 마치 법조문을 적듯이 움직였다. 나는 펜을 놓았다. 손이 떨렸다. 내 손이 왜 이렇게 움직이지? 나는 천천히 일어나 순찰을 돌기 시작했다. 지하 주차장, 비상계단, 옥상, 매일 걷는 길이다. 그런데 오늘은 발걸음이 무거웠다. 허리가 아팠다. 무릎도 쑤셨다. 59세. 이 나이에 야간 경비는 버거운 일이다. 하지만 월세를 내려면, 약값을 내려면 이 일이라도 해야 한다. 나는 계단을 올라가며 중얼거렸다.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게 어딘가. 계단참에 앉아 잠시 쉬었다. 주머니에서 약 봉지를 꺼냈다. 고혈압약, 관절약, 위장약. 하나씩 입에 넣고 물을 마셨다. 그때였다. 계단 아래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재빨리 일어났다. 누구세요? 올라온 사람은 회사 청소 담당 김순옥 씨였다. 60대 초반. 나보다 몇 살 어린 분이지만 허리는 나보다 더 구부러졌다. 아이고, 정희 씨. 깜짝이야. 순옥 씨, 왜 이 시간에? 아휴, 오늘 청소구역이 좀 밀려서 5층 화장실 하나 더 해야 돼. 순옥 씨는 무거운 청소 카트를 끌고 계단을 올랐다. 나는 자연스럽게 카트를 밀어줬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고마워요. 우리는 말없이 계단을 올랐다. 5층에 도착하자 순옥 씨가 한숨을 쉬었다. 정희 씨,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글쎄요. 나 요즘 손목이 너무 아파서 병원 갔거든. 의사가 그러더라. 수근관증 후군이래. 수술해야 한댔어. 수술요? 그래. 근데 수술비가 300만 원이래. 300만 원 어디서 구해? 순옥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냥 참고 살아야지. 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도 마찬가지니까. 무릎 수술, 백내장 수술, 다 돈이다. 나이 들면 아픈 건 당연한데 그걸 고칠 돈이 없다. 순옥 씨는 청소 카트를 끌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나는 복도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새벽, 멀리 보이는 빌딩들의 불빛. 저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을 생각이나 할까? 나는 문득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낡은 가죽 지갑. 안에는 10,000원짜리 2장, 그리고 오래된 사진 1장. 보호시설에서 나올 때 사회복지사가 준 사진이다. 이거 정희 씨 옷에서 나왔던 거예요. 혹시 기억나실까봐 드릴게요. 사진 속에는 낯선 건물, 유럽풍의 오래된 건물, 그리고 그 앞에 선 누군가의 그림자. 얼굴은 흐릿해서 알 수 없다. 나는 30년 동안 이 사진을 봤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누구였을까? 그때 갑자기 코끝에 무언가 스쳤다. 냄새, 가죽 냄새, 아니, 가죽 서류 가방 냄새.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어지러웠다. 무릎이 꺾였다. 나는 복도 벽에 기댔다. 왜 이러지? 눈을 감자 뭔가가 번쩍였다. 비행기 안,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요하나, 괜찮아? 아빠. 눈을 떴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복도에 주저앉아 있었다. 순옥 씨가 화장실에서 나와 놀라 달려왔다. 정희 씨, 왜 그래요?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병원 가봐요. 요즘 자꾸 그러잖아요. 괜찮아요.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방금 본 건 뭐였지? 비행기? 아빠? 나는 아빠가 있었나? 아침 7시. 야간 근무가 끝나갈 시간이다. 나는 마지막 순찰을 돌았다. 그리고 회장 전용 집무실 앞에 멈춰 섰다. 이상했다. 나는 여기를 매일 지나친다. 그런데 오늘은 발이 멈췄다. 회장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아직 출근 시간이 아닌데 회장님이 벌써 오셨나? 나는 조심스럽게 문에 다가갔다. 그리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넓은 책상, 그 위에 놓인 낡은 만년필, 검은색 만년필, 펜촉이 금빛으로 빛났다.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손이 떨렸다. 나는 왜 저 만년필이 무서웠다.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 물건이 무서웠다. 나는 뒷걸음질 쳤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경비원분. 나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젊은 남자였다. 30대 후반쯤. 깔끔한 정장. 미소를 띤 얼굴. 그런데 그 미소가 이상했다. 차가웠다. 아, 죄송합니다. 순찰 중이었습니다. 아, 네. 수고하세요. 남자는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는 복도에 서서 그를 바라봤다. 저 사람은 누구지? 그날 오후 나는 동료 경비 순철에게 물었다. 형님, 오늘 아침에 회장실에 들어간 젊은 남자 누구예요? 순철이 대답했다. 아, 한재민 상무님? 회장님 아드님이에요. 아들이요? 네. 근데 친아들은 아니고 양자래요. 회장님이 젊었을 때 독일에서 사업하시다가 입양하셨대요. 독일. 그 단어가 내 귀에 꽂혔다. 근데 형님,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야간 근무에 들어갔다. 새벽 2시쯤 회장실 복도를 지나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지금 말씀하신 조사건 조심스럽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였다. 조심스럽긴 뭐가 조심스러워. 당장 시작해. 회장의 목소리. 하지만 경비원 신상조사를 DNA까지 하시겠다니. 빨리 해. 머리카락 확보는 했나? 네, 오늘 경비복 세탁할 때 확보했습니다.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머리카락? 내 머리카락? 왜? 검사기관에 극비로 의뢰해. 절대 새어나가면 안 돼. 알겠습니다. 나는 재빨리 복도 모퉁이로 몸을 숨겼다. 비서가 나갔다. 회장실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헐떡였다. 왜? 왜 나를 조사해? 왜 DNA 검사를? 나는 그냥 경비원인데. 사흘 후, 나는 로비에서 근무 중이었다. 그때 한재민 상무가 다가왔다. 경비원분. 네.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제가 살게요. 나는 당황했다. 상무가 경비원한테 커피를? 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평소에도 직원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그의 미소는 완벽했다. 하지만 그 눈은 웃지 않았다. 우리는 1층 카페에 앉았다. 재미는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다. 경비원분, 여기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이나. 오래 하셨네요. 네, 저 같은 나이에 일자리 구하기 쉽지 않아서요. 재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시겠죠. 요즘 시니어분들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죠. 그는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나는 뭔가 이상했다. 혹시 가족은 없으세요? 네. 혼자 삽니다. 아, 그러시구나. 외로우시겠어요. 재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나를 똑바로 봤다. 혹시 옛날 기억은 나세요? 내 심장이 쿵 떨어졌다. 네.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사적인 질문을 했네요. 그냥 연세 있으신 분들 보면 옛날 이야기 많이 하시길래. 아, 네. 나는 얼버무렸다. 하지만 재민의 눈빛은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커피를 마치고 나는 로비로 돌아왔다. 가슴이 답답했다. 왜 그 사람은 나한테 기억을 물어본 걸까? 그날 저녁, 나는 오피스텔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피곤했다. 온몸이 쑤셨다. 눈을 감자 또다시 이상한 장면이 떠올랐다. 어린아이, 겨울 코트를 입은 아이, 그리고 공항. 요하나, 아빠 손 꽉 잡아. 응, 괜찮아. 곧 집에 갈 거야. 눈을 떴다. 가슴이 답답했다. 요한, 그 이름이 자꾸 들린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이 얼굴이 정말 나일까? 일주일 후, 나는 비상계단을 순찰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건물 방송이 울렸다. 화재 발생 시 비상구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독일어 안내 방송이었다. 임 FALL이 EINES 브랜즈 EVAKUIEREN C BITTE BER 땐 NOTAUSGANG. 순간 내 입이 저절로 따라했다. 임 FALL이 EINES 브랜즈. 그리고 눈물이 났다. 왜? 왜 눈물이 나지? 나는 계단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왜 슬프지 나는 왜? 모르겠다. 이유를 모르겠는데 눈물이 난다. 가슴이 미어지게 아프다. 나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나는 누구야? 제발 누가 말해줘. 그때 계단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순철이었다. 형님, 왜 여기서 울고 계세요? 아니야. 괜찮아. 형님, 무슨 일 있어요? 순철이 옆에 앉았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자꾸 이상한 게 보여. 기억나지 않는 것들이 자꾸 떠올라. 형님,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30년을 살았는데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순철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형님, 그래도 형님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여기, 살아있잖아요. 그게 다야? 그게 다냐? 아니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순철의 말에 나는 울음을 그쳤다. 그날 밤, 회장실에서 회의가 열렸다. 한도윤 회장, 그리고 극비 조사팀, 회장님, 보호시설 기록 찾았습니다. 조사팀장이 서류를 펼쳤다. 박정희 씨는 1995년 3월 서울 외곽보호시설에서 발견됐습니다. 당시 기억상실 상태였고 신원 미상이었습니다. 1995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해 3월 내 아들이 실종된 게 독일에서. 네. 시기가 일치합니다. 조사팀장이 다음 서류를 넘겼다. 그리고 당시 보호시설 의료 기록에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뭔가 박정희 씨의 몸에서 오래된 흉터가 발견됐습니다. 왼쪽 어깨 부위, 수술 흔적으로 보입니다. 회장의 눈이 커졌다. 왼쪽 어깨.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의료 기록. 요한 도윤, 1985년 교통사고로 쇄골 골절 수술.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요한이야, 내 아들이야.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다. 동료들이 나를 피했다. 무슨 일이야? 나는 로비로 걸어갔다. 보안팀장이 내 앞을 막았다. 뒤에는 낯선 남자 둘. 경찰이었다. 박정희 씨, 보안실로 오시죠. 무슨 일인데요? 보안실 의자에 앉자마자 팀장이 서류를 탁 펼쳤다. 회사 기밀 문서 유출 혐의가 있습니다. 내 귀가 멍해졌다. 저는 경비원인데요. 문서를 왜? 그는 모니터를 켰다. CCTV 영상이 재생됐다. 어두운 복도. 누군가가 서류 봉투를 들고 비상구로 나가는 장면. 그리고 화면이 멈췄다. 확대된 얼굴. 내 얼굴이었다. 심장이 턱 막혔다. 이거 아니에요.
전 저런 봉투를 들고 부정하지 마세요. 여기 계좌 내역도 있습니다. 그가 내민 통장 사본. 거기엔 큰 금액이 여러 번 찍혀 있었다. 저 이런 통장 없어요. 나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그때 경찰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박정희 씨,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손목에 차가운 금속이 닿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무너졌다. 수갑. 난 평생 남의 물건 한 번 훔친 적이 없었다. 복도로 끌려나가자 사람들이 구경하듯 쳐다봤다. 그 시선이 내 살을 뜯어먹는 것 같았다. 그때 멀리서 순철이 뛰어왔다. 정희 형님, 아니잖아요. 형님이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경찰이 막았다. 비켜주세요. 나는 몸부림치며 소리쳤다. 전 안 했습니다. 전 기억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건 죄가 아니잖아요. 목이 쉬어갔다. 눈물이 앞을 가렸다. 저 30년을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도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성실하게, 진짜 성실하게 살았어요. 숨이 턱턱 막혔다. 근데 왜 이런 걸 내 인생은 대체 뭡니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무릎이 풀렸다. 하지만 수갑이 나를 끌었다. 나는 끌려가면서도 마지막으로 복도를 돌아봤다. 유리창 너머로 멀리 회장실 불이 켜져 있었다. 그 불빛이 이상하게도 내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경찰서 조사실. 나는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다. 형사가 물었다. 박정희 씨, 솔직하게 말하세요. 누가 시켰습니까? 아무도 안 시켰어요. 저 진짜 안 했어요. CCTV에 다 찍혀 있습니다. 그게 저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전 정말 안 했어요. 그럼 통장은요? 이 통장 명의가 당신 아닙니까? 저 그런 통장 만든 적 없어요. 형사는 한숨을 쉬었다. 박정희 씨, 이러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래야 형량이라도 줄어듭니다. 전 진짜 모릅니다. 그날 밤 나는 유치장에 갇혔다. 차가운 바닥, 형광등 불빛. 나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다. 눈물이 났다. 나는 뭘 잘못한 거지? 옆 칸에 있던 사람이 말했다. 아저씨, 괜찮아요? 아니, 무슨 일로 들어왔어요?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나는 무릎을 끌어안았다. 30년을 살았다. 기억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래도 성실하게 살았다. 근데 이게 내 끝이야? 같은 시각, 회장실에서 비서가 급히 들어왔다. 회장님, DNA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한도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천천히 뜯었다. 서류가 펼쳐졌다. 친자 확률 99.9%. 회장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다. 무릎이 꺾였다. 요한이 내 아들, 정말 내 아들이었어. 그는 책상에 엎드려 울었다. 78세 노인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30년을 찾았는데 내가 너무 늦었어. 비서가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지금이라도 찾으셨잖아요. 하지만 그 아이는 지금 경찰서에 있어. 누명을 쓰고 내가 보호하지 못해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지금 당장 최고 변호인단을 꾸려. 그리고 조사팀 불러. 1시간 후 회장실에 조사팀이 모였다. CCTV 영상 조작 흔적 찾아냈습니다. 조사팀장이 화면을 켰다. 이 부분 타임스탬프가 2초 빠릅니다. 편집된 겁니다. 누가 했어? 접근 기록을 추적한 결과 한재민 상무의 컴퓨터였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다. 재민이가? 네. 그리고 통장도 위조입니다. 박정희 씨 명의로 만든 유령 계좌입니다.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왜 재민이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혹시 상무님이 진실을 알고 뭘 알아? 요한님이 돌아오신다는 걸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회장의 눈이 커졌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한재민이 들어왔다. 회장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회장은 재민을 똑바로 봤다. 재민아, 네가 그랬니? 재민의 미소가 사라졌다. 뭘 말씀하시는 건지. 박정희 씨, 네가 그 사람을 함정에 빠뜨렸니? 재민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회장님은 모르실 겁니다. 뭘? 저는 30년 동안 회장님 아들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고 모든 걸 했습니다.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아들이 나타나면 저는 뭐가 됩니까? 재민아, 저도 알아요. 제가 양자라는 거,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거. 근데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아버지를 위해 살았는데. 재민이 울먹였다. 그 사람이 모든 걸 빼앗아가는 게 무서웠어요. 회장은 재민의 어깨를 잡았다. 재민아, 너도 내 아들이야. 요한이가 돌아온다고 해서 내가 내 아들이 아닌 게 아니야. 하지만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불안감을 준 게 미안하다. 재민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이틀 후 나는 석방됐다. 혐의가 조작이었다는 게 밝혀졌다. 경찰서 밖으로 나오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문이 열렸다. 한도윤 회장이 내렸다. 나는 그를 봤다. 회장님? 회장은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요하나. 내 심장이 멎었다. 네. 회장은 서류를 꺼냈다. DNA 검사 결과지. 친자 확률 99.9%. 나는 서류를 보며 숨이 멎었다. 이게 무슨, 넌 내 아들이야. 30년 전 독일에서 실종된 내 아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무언가가 쿵 하고 열렸다. 기억이 쏟아졌다. 아버지의 얼굴, 겨울공항, 비행기, 사고, 그리고 어둠. 나는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다. 회장이 나를 안았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나는 울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누군지 알았다. 일주일 후 면회실. 나는 유리 너머로 한재민을 봤다. 재민은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다. 우리는 한참 침묵했다. 재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잃을까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네. 저도 30년 동안 무서웠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게. 근데 당신도 당신이 누군지 잃을까봐 무서웠던 거죠.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용서해주세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요한인지 박정희인지. 근데 한 가지는 알아요. 뭔데요? 30년은 가짜가 아니에요. 제가 살아낸 시간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30년도 가짜가 아니에요. 재민은 얼굴을 가렸다.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한 달 후, 나는 회장실에 서 있었다. 새 옷, 깨끗한 얼굴. 하지만 여전히 낯설었다. 회장이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요하나 아니 정희야. 네. 넌 네가 원하는 이름으로 살아. 요한이든 정이든 둘 다 너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 그냥 정의로 살고 싶어요. 왜? 그 이름으로 30년을 버텼으니까요. 회장은 울먹였다. 그래 정의야. 우리 아들 박정희. 그날 나는 회장에게 부탁했다. 제가 다시 경비 일을 해도 될까요? 뭐? 전 아직 여기가 편해요. 그리고 순철이 형이랑 순옥 씨 그 사람들이 진짜 제 가족 같거든요. 회장은 웃었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나는 다시 경비복을 입었다. 로비로 돌아왔다. 순철이 달려왔다. 형님, 돌아오셨어요. 응, 나 여기가 좋더라. 순철은 울먹였다. 형님 진짜 다행이에요. 나는 웃었다. 그날 밤, 나는 경비일지를 펼쳤다. 낡은 일지, 첫 장을 넘겼다. 거기엔 5년 전 내가 처음 쓴 글이 있었다. 오늘부터 이 건물을 지킵니다. 박정희. 나는 그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뜯어냈다. 그리고 액자에 넣었다. 회장실에 걸기 위해. 회장이 물었다. 왜 이걸 걸어? 나는 대답했다. 전 두 사람이에요. 요한이자 정이에요. 그리고 이 두 사람 모두 진짜예요. 회장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둘 다 내 삶이야. 6개월 후, 나는 여전히 경비복을 입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누군지 안다. 가끔 회장실에 올라가 아버지와 차를 마신다. 가끔 재민이에게 편지를 쓴다. 그리고 순철, 순옥 씨와 함께 밥을 먹는다. 나는 두 세계에 살고 있다. 요한의 세계와 정의의 세계. 그리고 이제는 안다. 둘 다 나라는 걸. 새벽 4시. 나는 경비일지를 펼치며 미소 짓는다. 오늘도 이 건물을 지킵니다. 그리고 덧붙인다. 박정희, 한요한. 그 둘 모두로.